인적 드문 국도변 주유소도 민가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길 위. 가장 무자비한 여름의 열기 아래 한 어머니와 아이가 길게 쓰러져 있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돌아보는 이도 없었다. 오직 바람만이 붉은 먼지를 휘저었고 모래 속에 묻힌 속삭임처럼 희미한 도움 요청만이 들릴 뿐이었다. 서부의 태양은 형벌처럼 내리쬐었다. 기온은 섭씨 18도를 훌쩍 넘어 지나가는 타이어 및 아스팔트를 녹일 지경이었다. 그늘 한 점 차양 하나 없이 흙먼지와 자갈, 그리고 먼지를 휘젓는 건조한 바람뿐이었다. 화천장 후아추안庄에서 큰 길로 이어지는 한적한 시골길 한쪽에 박수진 씨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무명옷은 무릎이 찢어졌고 머리는 엉겨 붙었으며 햇볕에 탄 피부는 벗겨지고 임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8살 민준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의 팔은 부어오르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들 옆에는 해진 천 가방과 거의 비어있는 물병이 놓여 있었다. 구급차도 전화도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이 매미 소리와 숨막히는 열기만이 가득했다. 수진 씨는 갈라지고 희미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아, 일어나. 제발 엄마 무섭게 하지 마. 응.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작은 손은 여전히 엄마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아주 깊은 곳에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듯이 단조 철책 너머 화천장 1층 응접실의 새규리 창을 통해 최 여사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인이 된 최민석 수진의 남편의 오랜 친구였고 그의 가족들은 그녀를 친딸처럼 여겼었다. 그녀는 얼룩 하나 없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얼음차를 들고 있었다. 표정은 화나거나 동정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잔에서 부딪히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저 여자가 있을 곳은 아니지. 유리창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민석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최 씨 가문의 재정 고문인 백 이사였다. 방금 닫힌 자동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수진 씨는 아들을 안고 길게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고 마치 아들이 팔에서 사라질까 두려운 듯 더욱 꽉 끌어안았다. 매미가 부서진 바이올린처럼 울어대는 뜨거운 땅 위에서 그녀에게 남은 단 하나 민준이를 위해 그녀의 심장은 떨렸다. 다른 모든 것, 비난 심판 등 뒤의 대저택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이 잔인함과 침묵에 짓밟혀 시들어갈 무렵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한 낯선 이가 멈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엔진이 덜컹거렸다. 먼지 쌓인 은회색 트럭 한 대가 길게 천천히 멈춰 섰다. 운전석의 남자는 창문을 내리고 뜨거운 열기 속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동정심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느낌, 어떤 기억 때문이었다. 강지훈 씨 41세. 그는 은둔하는 백만장자였다. 수백만 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서부 지역 주요 농업회사 여러 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화재로 아내와 딸을 잃은 후 그는 사회와 담을 쌓고 마을 가장자리 외딴 목장에서 홀로 살아가는 삶을 택했다. 사람들과 질문을 피했다. 그때 그 여자가 보였다. 지친 모습으로 의식 없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그녀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지치고 사납고 굴하지 않는 눈빛. 그녀는 상처 입은 어미 늑대처럼 보였다.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누구든 물어뜯을 준비가 된. 지훈 씨는 트럭에서 내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살짝 몸을 낮추고 움직이지 않았다.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열이 있군요. 제게 물과 트럭이 있습니다. 돕게 해주십시오.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흔들렸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아들을 꽉 쥐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다. 두 분 다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훈 씨가 말했다. 하지만 아이가 불덩이 같습니다. 물도 있고 트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의사도 있고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다가가지 않고 대신 물병을 열어 몇 걸음 떨어진 땅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 행동에 수진 씨는 허를 찔렸다. 화천장 사람 누구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아무도 묻기조차 하지 않았었다. 수진 씨는 민준이를 내려다보았다. 입술은 갈라졌고 숨결은 얕았다. 1분만 더 기다리면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의 끄덕임이 아니었다. 항복의 끄덕임이었다. 틀어가는 평범한 내부에 오래된 가죽과 소독약 냄새가 났다. 민준이는 뒷좌석에 축 늘어져 있었고 수진 씨는 아들의 머리를 무릎에 누이고 지훈 씨가 준 젖은 수건으로 부드럽게 땀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도 묻지 않았다. 백미러로 지훈 씨는 소년과 어머니가 흐릿하게 비쳤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짙고 숨막히는 영희 속 딸아이의 눈. 읍내 병원은 오늘 오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는 분이 계십니다. 은퇴한 군의관이신데 와주실 겁니다. 수진 씨는 말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지침과 희미하지만 진실된 감사함만이 있었다. 트럭은 언덕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흙길로 접어들었다. 마른 풀내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마치 손길이 닿지 않은 낯선 이에게 익숙하지 않은 조용한 세계의 문턱처럼 느껴졌다. 하얀 나무 울타리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지만 당당하고 잘 관리된 3층짜리 벽돌집인 목장이 나타났다. 한 세기는 되었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수진 씨는 트럭 조수석에서 멍하니 깨어났다. 더 이상 길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가 밀려왔다. 민준이는요, 그녀가 숨을 헐떡였다. 안방에 있어요. 안전하게 보살핌 받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나무로 된 손님방으로 달려가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이를 발견했다. 축축한 수건이 임에 놓여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침대 옆 탁재는 물 한 잔과 송을씨로 쓴 쪽지가 있었다. 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진 씨는 망연자실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한 적이 없었다. 말로도 질문으로도 아닌 그저 존중으로. 그녀는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대앉아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부엌에서 지훈 씨는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남을 돌보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 수진 씨가 아들의 이마를 닦고 수건을 갈고 약을 부수어 먹이는 모습을. 마치 온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물 한 잔을 더 따르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몰랐지만 정말 어쩌면 운명이 그들 둘 다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결국 태양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그들 내면에 이미 타버린 것을 치유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 조용한 집 안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이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지훈 씨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고 가슴에 둔한 통증이 자리 잡았다. 자신에게 기억을 허락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 언덕 위 목장에 밤이 내렸다. 귀뚜라미 소리와 나무 덧창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작은 방에서 민준이는 여전히 열이 내리지 않았다. 수진 씨는 아들 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갈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피로가 어려 있었다. 깨어난 이후로 몇 번이나 울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지만 만약 민준이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자신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문께 지훈 씨가 조용히 서 있었다. 눈앞의 광경은 잊히지 않을 만큼 익숙했다. 자신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 수진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은 넓었지만 텅 비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세심하게 관리된 단 하나의 광택. 나는 사진 액자만이 놓여 있었다. 온화해 보이는 갈색 머리 여자와 곰 인형을 든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다. 바로 그 곰 인형이 지금은 근처 의자에 낡고 빛바랜 채 조용히 놓여 있었다. 수진 씨가 지훈 씨에게 돌아섰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가족 사진을 봤어요. 아내분과 따님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밤 제 아들과 제가 여기서 지내도 괜찮을까요? 불편하시다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지훈 씨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조되었지만 화상과 연기 흡입이 너무 심해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그의 홀로 된 삶에 대해 묻자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고통스럽게 밀려왔다. 그날 불길이 목조 주택을 삼키며 주황색 붉은 빛을 뿜어냈다. 소방관들이 그를 제지하는 동안 지훈 씨는 그들의 이름을 절규했다. 소방담요가 심한 화상을 입은 시신을 덮은 채 구급차로 실려가고 있었다. 안에서 그의 아내 은채 씨는 아직 의식이 있었고 약하게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날 사랑한다면 좋은 여자를 찾아요. 그 여자가 당신을 돌보게 해요. 응급실 문이 닫혔다. 최고의 의료진에 의한 철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며칠 후 세상을 떠났고 지훈 씨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목장에 홀로 남겨졌다. 수진 씨는 말이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돌아서서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지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지훈 씨는 현재로 돌아왔다. 나이 든 남자가 의료 가방을 들고 들어섰다. 지훈 씨의 아내와 딸의 마지막을 돌보았던 은퇴한 군의관 허 원장이었다. 그는 효율적으로 민준이를 진찰하고 수진 씨의 간호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돌아서며 그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잘하셨습니다. 아이는 괜찮을 겁니다. 당신 덕분에 이만큼 의식을 유지한 겁니다. 수진 씨는 목이 메는 감사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허 원장은 지훈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창밖 어둠을 응시하고 있는 복도로 나섰다. 알다시피 그가 시작했다. 전화했을 때 나는 말이 새끼를 낳는 줄 알았네. 여자와 아이일 줄은 몰랐지. 지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허 원장이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자네가 은채와 할인이와 함께 거의 죽을 뻔한 것을 봤네. 하지만 지금 그때 이후 처음으로 자네가 진정으로 숨 쉬는 것을 보네. 지훈 씨는 코트 자락을 꽉 쥐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찾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허 원장은 지훈 씨의 어깨에 단호한 손을 얹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말했다. 그녀는 누구를 대신하러 온 게 아니야. 자네 안에 인간적인 부분을 되살리러 온 거지. 만약
과거에 다시 발목 잡힌다면 이번에는 아무도 자네를 끌어내줄 수 없을 걸세. 지훈 씨는 수진 씨가 침대에 머리를 기댄 채 여전히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열린 문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집에 사람 목소리가 울린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것이 거슬리지 않았다. 그의 내면의 감정이 꿈틀거릴 만큼 충분히 조용했다. 불은 모든 것을 삼킬 수 있지만 어떤 기억과 감정은 결코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상처가 언제 진정으로 치유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목소리로 가득 찬 집, 아이들의 발소리. 그곳에서 균열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진정으로 아물기 시작한다. 얇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낡은 가구들의 따스한 빛을 드리웠다. 수진 씨는 이전에는 감히 만져볼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먼지 쌓인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세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근처 낡은 안락의자는 빛바랜 곰 인형이 놓여 한때 그곳에서 놀았던 아이의 말없는 증인이 되어주고 있었다. 수진 씨는 아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차가운 나무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그녀는 조용히 집 안을 살폈다. 깔끔했지만 생기가 없었다. 모든 사진벽에 희미한 분필, 자국 하나하나가 오래전에 침묵에 잠긴 세상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부엌에서는 지훈 씨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진한 향기가 고요한 공기를 채웠다. 그는 수진 씨의 발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고 대신 뜨거운 물 주전자와 식탁 위에 빵 한 덩이를 가리켰다. 커피 다 됐습니다. 달걀은 오븐에 있고요. 마음껏 드세요. 수진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대접은커녕 손님 대접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낡은 머그잔을 골라 커피를 따르고 그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덜 어색하게 느껴졌다. 한낮 무렵 예기치 않은 방문객이 찾아왔다. 보안관 부인인 오 여사였다. 40대 여성으로 다부진 체격에 친절한 눈매를 가졌고 한때 읍내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었다. 그녀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직접 만든 페이스트리 뒷마당에서 갓 딴 사과, 직접 담근 꿀 한 병, 그리고 경험으로 다져지고 편견 없는 마음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왔다. 오 여사는 마치 자신의 존재가 환영받지 못할 리 없다는 듯 부드럽게 문을 2번 두드리고는 안으로 들어섰다. 수진 씨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여 앞침에 손을 급히 닦았지만 오 여사는 그저 미소 지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캐묻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동네에서는 누가 새로 시작하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수진 씨가 움직이며 고개를 숙였다. 오 여사는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고는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이가 빠진 도자기, 찻잔 2개에 차를 따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지훈 씨가 면도도 안 하던 시절부터 알았어요. 아내였던 은채 씨도 어린 할인이도 알고요. 남편과 제가 그들이 떠난 후 장례 절차를 도왔죠. 아시다시피 그날 이후로 지훈 씨는 1년 내내 목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천천히 오 여사의 눈과 마주쳤다. 오 여사는 그것을 알아채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채 씨와 할인이가 떠난 후로 지훈 씨는 낯선 여자를 이 집에 들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 문을 열게 할 만큼의 인내심이나 부드러움이 없었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머물렀잖아요. 호기심도 동정심도 없이. 외부인에게는 그저 우연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신호예요. 그가 6년 동안 갇혀있던 불길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불씨라도 말이죠. 수진 씨는 무릎 위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분께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오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다. 때로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아갈 이유를 찾도록 돕기도 하죠. 그들은 낡은 부엌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한 명은 한때 산산조각 났던 마음을,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수진 씨는 자신의 존재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꼈다. 새로운 일상. 수진 씨와 아들이 목장에 피신한 지 3주가 지났다.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함께하는 식사 세탁 그리고 현관에 널린 수건들이 그들의 임시적인 체류를 좀 더 영구적인 무언가로 바꾸어 놓았다. 지훈 씨가 헛간 문을 열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섰다. 수진 씨가 그의 옆을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들은 미소 짓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저녁 해가 낡은 헛간 지붕 위로 황금빛을 드리웠다. 건초 냄새가 나무 들보 삐걱이는 소리, 말발굽의 규칙적인 소리와 어우러져 익숙한 멜로디를 만들었다. 지훈 씨는 헛간 옆에 걸린 작은 안장을 가리켰다. 하린이가 작은 말을 타는 걸 좋아했어요. 데이지라고 불렀죠. 자기 단짝 친구라고. 탈 때마다 소리치곤 했어요. 아빠처럼 카우보이가 될 거야. 수진 씨는 킥킥 웃다가 멈칫했다. 그녀는 그를 흘끗 보고는 울타리 옆 나무못에 걸린 빛바래고 낡은 아이용 카우보이 모자를 발견했다. 지훈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6년 동안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처음입니다.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지훈 씨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안전함 설명할 필요 없이 신뢰받는 편안함. 며칠이 지나면서 수진 씨와 지훈 씨 모두 변하기 시작했다. 비록 누구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수진 씨는 덜 내성적이 되었고 아침마다 마당에서 민준이가 노는 것을 보며 미소가 돌아왔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아물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때 그림자 같았던 지훈 씨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은채와 어린 하린이에 대한 단순한 기억들을 이야기했다. 마치 다시 나누는 법을 슬픔에 이름을 붙이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천천히 말했다. 수진 씨는 귀 기울였다. 말을 끊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진심 어린 공감뿐이었다. 오 여사에게서 지훈 씨의 고통에 대해 들었지만 이제 그에게서 직접 듣자 그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했다. 수진 씨와 민준이와 함께 살면서 지훈 씨는 가족의 본질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한때 조용했던 집은 이제 목소리와 웃음소리로 울려 퍼졌다. 부엌은 끓는 수프와 구운 빵 냄새로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식탁에는 이제 식사와 대화가 오갔다. 그들은 속삭이는 풀밭과 진홍빛 노을 아래 함께 섰다. 슬픔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점차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 씨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에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다. 누구도 감히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로의 삶 속에 매일 존재하는 그들의 모습은 굳어진 기억들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했고 천천히 그들의 마음은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수진 씨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래 머물기 시작했다. 비록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매일 아침 민준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낡은 옷을 기우고 오랫동안 잊혔던 농가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정원을 자주 돌보던 17살 이웃집 유리도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유리는 수진 씨가 식물에 물 주는 것을 돕고 민준이가 천천히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갈 때 함께 놀아주었다. 오 여사는 매주 방문하여 직접 만든 빵을 가져다 주고 따뜻하고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오후 아늑한 나무 부엌에서 점심을 먹던 중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그친 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수진 씨는 빵을 자르고 있었고 지훈 씨는 물을 따르고 있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다. 지훈 아저씨, 제 아빠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수진 씨는 몸이 굳어 칼을 급히 내려놓고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 지훈 아저씨는 그럴 수 없어. 지훈 씨는 물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살짝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그냥 엄마한테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훈 아저씨처럼 좋은 아빠요. 아저씨는 나쁘지 않잖아요. 예전 아빠처럼 엄마를 울리지도 않고요. 수진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들을 돌아보았다. 어린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었다. 예전 아빠가 싫으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냥 엄마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밤에 아직도 우는 거 알아요. 그냥 누가 엄마를 웃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훈 아저씨랑 얘기할 때처럼요. 지훈 씨는 모든 말을 들었다. 그는 일어나 민준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창가 색칠 테이블로 데려갔다. 여기가 빛이 더 좋구나. 가서 색칠하렴. 나중에 아빠가 말 그리는 거 도와줄 게 알았지. 공식적인 합의는 아니었지만 지훈 씨가 자신을 아빠라고 칭한 방식에 민준이의 마음은 하늘로 날아갈 듯했다. 소녀는 기쁨에 찬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마치 마법 같은 것을 발견한 것처럼 눈이 반짝였다. 아빠, 이제 아빠가 생겼어요. 그리고 최고예요. 수진 씨는 당황하여 그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지훈 씨가 미소 지으며 돌아왔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애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지훈 씨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저를 그렇게 봐주니 기쁩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에는 어떤 불편함도 없었다. 수진 씨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수진 씨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손등 위로 떨어졌다. 지훈 씨가 돌아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더 따라주고는 처음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날 당신과 아들이 길게 쓰러져 있었던 거죠? 수진 씨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는 천천히 차분하지만 다그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비가 안 됐다면 다른 때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이 그날이라면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진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무딘 칼날이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것처럼 단편적으로 펼쳐졌다. 그녀는 최민석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정을 조작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모든 것을 빼앗은 후 그녀를 버린 잔인한 남편. 그들의 결혼에는 사랑이 없었다. 그것은 명망 있는 거래였고 그녀는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매일 밤 욕실 바닥에서 소리 없이 우는 신부 자산 취급을 받았다. 그녀는 그날의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민석이 술에 취해 통제 불능 상태로 그녀에게 전화하여 협박했던 날, 그의 가족들은 그 전화가 그를 불안하게 했다며 그녀를 비난했지만 사실 그는 블루투스로 내연녀와 다투면서 과속하고 있었다. 차에서 발견되었지만 나중에 조사 기록에서 조용히 삭제된 장치였다. 최 여사가 이끄는 최민석의 가족들은 지역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방하며
그녀가 그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그녀를 냉혈하고 불충실한 아내 남편의 죽음을 기다려 재산을 차지하려는 여자로 몰아갔다. 아무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수진 씨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공식 파일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 한 가까운 이웃이 나중에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 영상에는 최민석이 전화로 한 여자와 격렬하게 다투면서 운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100 이상의 사람들이 블루투스 장치를 바꿔치기 했다고. 수진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지훈 씨를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은 없어요. 지훈 씨는 판사가 아니라 증인처럼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수진 씨는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마치 그와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더 부드러워졌다. 몇 년간의 침묵 끝에 그날 초의 여사가 저를 최종 해결을 위해 불렀어요. 만약 민준이에 대한 모든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죠.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후 그녀는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그들은 저를 차에서 끌어냈어요. 민준이는 밀쳐져 팔이 돌에 부딪혔고요. 그들이 또 무슨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들이 떠난 후 아들을 잡고 뛰었다는 것만 알아요. 아무것도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충분히 멀리, 충분히 빨리 뛰면. 하지만 그들 동네 바로박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쓰러졌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수진 씨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당신이 왔어요. 소란스럽지도 동정하지도 않고 그저 물었죠.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훈 씨는 눈을 깜빡이며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희망을 잃어가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한 운명적인 순간이었다. 수진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저를 구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저를 스캔들에 물든 그림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아줬어요. 지훈 씨는 조용히 들었다. 말을 끊지도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세상이 간과했던 것을 비추는 말없는 거울처럼 그녀 옆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단순한 나무 부엌,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여전히 빵 부스러기와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수진 씨는 팔에 머리를 기댔고 마른 손목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 잠시 멈춰 서 있나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나요? 평화로운 마을인가요? 아니면 번화한 도시의 한 구석인가요? 혼돈 속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먼 곳인가요? 마음속에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나나요?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저 수진 씨와 같은 순간들을 경험했다는 예상치 못한 깨달음인가요? 오해받고 궁지에 몰리고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던 순간들 말이에요.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혹은 수진 씨가 실제 친구였다면 그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최 여사는 몇 주간의 침묵 끝에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말투와 늘 끼고 다니는 선글라스를 쓴 채 마을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미용실 식료품점, 심지어 교회까지 방문하며 가는 곳마다 속삭임을 남겼다. 수진이가 지훈 씨네 집에서 몇 주째 혼자 지내고 있대. 미모를 이용해서 그를 덫에 빠뜨리려는 거야. 백 이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수진 씨 이름이 나올 때마다 비웃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여자는 최민석의 아내였다는 거야. 이제 지훈 씨가 취약해진 틈을 타 나타났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함정이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가게 점원들은 수진 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인사는 퉁명스러워지거나 아예 사라졌다. 어느 날 약국에서 점원은 그녀를 못 본 척 외면했다. 빵집 주인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영수증을 던졌다. 아이들은 속삭였고 어른들은 그녀를 피했다. 누군가는 농장 문 밖에 정숙한 남자를 계략 꾸미는 여자로부터 보호하자 라는 팻말까지 붙였다. 수진 씨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눈빛이 무거워졌다. 민준이는 사람들이 왜 더 이상 엄마에게 인사하지 않는지 묻기 시작했다. 엄마, 뭐 잘못했어요? 왜 다들 엄마를 그렇게 쳐다봐요? 왜 더 이상 빵을 안 팔아요? 수진 씨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다. 아기에는 이유가 필요 없고 기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아침 주말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비는 작은 마을 광장에서 수진 씨는 민준이에게 학용품을 사주러 갔다. 그녀는 평소처럼 경계하는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잡화점에 들어섰다. 구석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최 여사가 눈에 띄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조롱하는 미소를 띠고 나타났다. 최 여사가 다가와 수진 씨의 길을 막았다. 이 동네는 좁아 수진아.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지. 몇 마디만 하면 사람들은 네가 누군지 기억할 거야. 수진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가 누군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상기시켜야 하는 거겠죠. 최 여사가 비웃었다. 의존적인 사람, 실패자 과부의 동정심을 이용하는 여자. 나는 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진 씨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누구의 동정심도 구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정말 당신이 옳다고 믿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떠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최 여사가 움찔하며 미소가 사라졌다. 주위 군중이 조용해졌다. 민준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올려다보았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 씨가 몸을 숙여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괜찮아.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아니까. 최 여사는 돌아섰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시장의 긴장된 분위기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수진 씨는 오만함이나 원망 없이 진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결연함으로 고개를 떳떳이 들고 밖으로 나섰다. 시카고에서 온 젊은 기자 윤 기자는 민사사건 조사로 유명했는데 그 소문을 들었다. 그는 카메라 수첩, 그리고 예리한 기자적 직감을 가지고 마을에 도착했다. 윤 기자는 수진 씨를 만났고 그 다음엔 지훈 씨를 만났다. 그는 한때 토지거래 기록과 투자를 보관했던 법률사무소를 조용히 방문했다. 그는 다른 진실을 밝혀냈다. 최민석이 백 이사와 공모하여 토지 양도를 위조했고 그로 인해 지훈 씨는 몇 년 전 40만 평이 넘는 건초밭을 잃었다. 수진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이 폭로는 그녀의 누명을 벗기는 열쇠가 되었다. 윤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비 오는 오후 거리 끝 드물게 방문하는 작은 카페에서 수진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수첩을 테이블에 놓고 물었다. 많은 이야기,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풍문에 근거해서 글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수진 씨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야기가 저처럼 오해받는 다른 누군가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윤 기자는 귀에 깊게 들었다. 그는 녹음하지 않고
손으로 메모하며 신뢰를 보였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일어나 수진 씨와 악수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기사 하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그날부터 윤 기자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과 편견에 의해 왜곡된 이야기에 올바른 결말을 찾기 위해 조각들을 맞추는 사람이었다. 수진 씨는 어느 조용한 오후마을 경찰서장인 오 서장을 찾아갔다. 그녀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의 진료기록 사본과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손으로 쓴 진술서를 놓고 두려움 없이 그저 진솔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아들 외에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장님께서 진실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50세가 넘은 오 서장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깊었으며 노련한 눈빛을 가졌다. 처음에는 수진 씨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그는 최민석을 알았고 최 여사와 백 이사가 제시한 이야기들을 믿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주로 오래된 최 씨 가문에 충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지훈 씨 농장에서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었다. 오 서장은 망설였다. 지훈 씨가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흠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 씨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일 뿐이었고 그녀의 과거는 그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때 윤 기자가 나타났다. 헝클어진 머리와 먼지 묻은 신발을 한 젊은 기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서류 폴더 하나를 남겼다. 위조된 계약서, 사본 전직 회계사의 진술서, 그리고 지훈 씨 몰래 최민석이 토지 강탈을 합법화하기 위해 서명한 위임장이었다. 그녀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윤 기자가 간결하게 말했다. 속인 자는 죽었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 서장은 그날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고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 여사가 차 한 잔을 내려놓은 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한때 정의를 위해 맹세했어요. 그리고 정의는 소문과 일치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오 서장은 모자를 고쳐 쓰고 배지를 달고는 신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러 화천장 농장 문을 두드렸다. 수진 씨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피로의 흔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처음으로 제복을 입은 누군가가 진실의 편에 섰고 모든 것을 겪은 수진 씨는 더 이상 그저 보호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단호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윤 기자의 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모은 두꺼운 증거 파일도 가져왔다. 최민석 사고 당일의 사진, 최 여사의 협박 메시지, 자선단체의 학대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 찾아낸 전직 가정부의 증언, 그리고 이전의 침묵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로 보관해왔던 음성 메일에서 추출한 여러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떳떳이 들고 오 서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아들이 엄마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로 제 이야기를 다시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 순간부터 저는 제 진실을 위해 싸울 겁니다. 오 서장은 오랫동안 수진 씨를 바라보다가 동정심이 아니라 존경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수진 씨는 허락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손으로 진실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방은 어두웠고 등유 램프의 깜빡이는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화창한 날 미소 짓고 있는 은채와 어린 할인이. 유리 액자 뒤에는 그가 6년 동안 감히 다시 찾아가지 못했던 세상이 있었다. 지훈 씨는 사진을 보며 부드럽게 혼잣말을 했다. 내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민준이 아빠 역할을 맡았는데 그게 당신과 우리 딸을 슬프게 할까? 그는 한숨을 쉬며 액자의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 외면할 수가 없어. 지훈 씨는 눈을 감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바람 같은 것이 스며들었다. 마치 은채가 거기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마치 어린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아빠, 이제 혼자가 아니죠. 어느 날 오후 부드러운 햇살이 농가 현관을 비추고 마른 풀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오래된 나무와 아침 건초 냄새를 실어 날랐다. 수진 씨는 빨랫줄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는데 손은 아직 비눗물에 젖어 있었다. 그때 흙길 구비에서 우편 트럭의 희미한 운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습관적인 우아함으로 걸어 나갔다. 낡은 나무 우편함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구겨진 광고지수도 요금 고지서, 그리고 그 사이에 짙은 붉은색 밀랍으로 봉인되고 화천군 법원의 인장이 찍힌 두꺼운 봉투가 있었다. 수진 씨는 편지를 꺼내 말라붙은 붉은 도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바람이 멎고 세상이 멈춘 듯했다. 종이 가장자리를 찢을 때 손이 떨렸다. 굵은 활자로 인쇄된 단어들이 깊이 파고들었다. 박민준 양육권 청구, 소송고 최민석의 모친 최여사 제기. 사유 박수진 씨는 아동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수진 씨는 햇볕 아래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편지를 움켜쥐고는 조용히 집 안으로 돌아섰다. 거실에는 민준이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덜 끝낸 낮잠으로 볼이 발그레했다. 작은 발 하나가 얇은 담요 밑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옆에는 우유 한 잔이 식어 있었고 색칠 공부책이 펼쳐져 크레용이 흩어져 있었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 옆에 부드럽게 앉아 마치 앉지 않으면 사라질 것처럼 그를 안았다. 고개를 숙여 임에 입술을 대었다. 손이 떨리고 어깨가 긴장했다. 평생 도망쳐왔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물러서지 않을 거야. 가슴에 손을 얹고 공황이 아니라 결의에 찬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길게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싸울 것이었다. 문가에서 지훈 씨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구간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코트는 먼지투성이었고 가죽 장갑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이를 관찰했고 그의 눈에는 오래되고도 심오하게 새로운 무언가가 비쳤다. 그러고 나서 안으로 들어섰고 시선은 식탁 위 열린 편지에 잠시 머물렀다. 그 조용한 방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지훈 씨의 눈빛, 수진 씨의 참았던 숨결, 그리고 민준이의 작은 포옹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아무도 다시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홀로 서지 않을 것이었다. 법정 싸움. 며칠 후 화천군 법원에서 수진 씨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침착한 얼굴 맑은 눈으로 나타났다.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진실로 무장했기 때문이었다. 법정 건너편에는 최 여사가 회색 정장을 입고 입술은 차분한 색조로 칠했으며 마치 무대를 지휘하다 자세를 꼿꼿이 하고 앉아 있었다. 뒤에는 백 이사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은색 지팡이에 기댄 채 거만한 시선으로 앉아 있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익숙한 비난으로 시작했다. 수진 씨는 영구 거주지가 없고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며 불안정한 과거가 있고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아이에게 무모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었다.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꼼꼼하게 모은 증거들을 제시하며 일어섰다. 그녀의 안정을 확인하는 심리평가서, 민준이의 종합건강 검진 기록 일상, 식사, 그리고
열이 날 때 간호했던 밤들을 상세히 기록한 손으로 쓴 일기, 모든 학부모 교사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그녀의 변함없는 모습을 증명하는 전직 교사들의 편지였다.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라는 것이 도망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이 곁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그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다고 여겨질 때조차 결코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 기자가 나섰다. 젊은 기자는 수사수첩을 손에 들고 일어섰다. 그는 논의를 재정 문제를 넘어 형사 및 윤리적 문제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윤 기자는 법정 전체에 무거운 침묵을 들이우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최민석의 사고 보고서 차량 속도 시속 180km 초과 제동 흔적 없음. 충돌 전 수진 씨가 아닌 내연녀와의 격렬한 통화 기록. 그의 사망 시 수진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에 조작된 녹음. 최 여사가 수진 씨를 유언에서 제외하고 금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최민석의 편지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전직 가정부의 증언. 백 이사와 최민석이 공모하여 지훈 씨에게서 40만 평의 땅을 사취한 사기성 토지계약서 최 여사도 공모. 최 여사가 직원들에게 수진이가 양육권을 잃으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지시한 음성 녹음. 법정은 경악했다. 최 여사는 창백해졌고 백 이사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지훈 씨는 새로운 존경심으로 수진 씨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가 증인석에 서자방 아는 숨을 죽였다. 소개가 필요 없었다. 광대한 농업 제국의 상속인인 강지훈 씨는 개인적인 비극 이후 공적인 삶에서 물러났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꾸준한 발걸음으로 다가섰고 모든 것을 자신의 손과 마음으로 일궈낸 사람의 아우라를 풍겼다. 그는 판사에게 직접 말했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적송리 240만 평 목장의 합법적인 소유주이며 부채가 없고 자산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하지만 저는 부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한때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고 언젠가는 아빠라고 불렀던 민준이라는 아이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누구도 대신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치 없는 자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것. 원고 측의 주장대로 박수진 씨가 부적합하다고요. 무엇을 근거로요? 금융사기 계약 조작, 그리고 한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수진 씨는 부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용기와 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기를 요구합니다. 윤 기자는 피고 측 변호인에게 연방 수사 문서를 건넸는데 여기에는 백 이사가 최민석의 신탁 자금을 제3자 자산을 통해 자금 세탁한 정황이 드러나 있었고 여기에는 지훈 씨에게서 빼앗은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백 이사가 금융사기, 미국 연방법 18조 133암 합하삼항, 공정문서 위조, 민사분쟁에서의 자산, 은닉상속 자산, 조작 공모 혐의로 연방 기소되었다고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보안관 부인 오 여사가 메모 없이 일어서서 진심으로 말했다. 수진 씨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친절함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누구도 그렇게 단호하게 아이를 붙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수진 씨가 어머니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증언을 고려한 후 판사는 긴 심의 없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수진 씨가 박민준 군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로 남을 것을 판결합니다. 강지훈 씨는 필요한 재정적 안정성, 도덕적 품성, 그리고 책임감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적 계부로 인정됩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면 기각됩니다. 주 및 연방 당국은 백 이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최 여사와 시어머니는 경악했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백 이사는 연방 요원들에게 즉시 수갑이 채워졌고 그의 탈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최 여사와 백 이사가 꾸몄던 모든 것이 이제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었다. 법정은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때 수진 씨가 쓰러졌다.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나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지훈 씨가 앞으로 달려들어 그녀를 팔에 안았다. 그의 강한 팔이 그녀의 등을 감쌌고 큰 손은 마치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부드럽게 목덜미를 받쳤다. 그녀는 기절하지 않았다. 깊은 숨을 내쉬었고 몸에서 몇 년간의 부담감이 풀려나갔다. 수진 씨는 지훈 씨를 올려다보았다. 눈가는 붉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에는 두려움도 방어적인 태도도 없었고 벼랑 끝에서 돌아온 여인의 날 것 그대로의 취약함만이 있었다. 내가 해냈어요. 그녀가 부드럽고 거의 눈물 어린 웃음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민준이를 위해 일어섰어요.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이 남자는 한 번도 거창한 약속을 한 적이 없었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굳건하고 하들하며 신뢰할 수 있게. 수진 씨는 그의 심장에 손을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와 제 아들은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목숨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일부를 되살려줬어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법정은 충격 때문이 아니라 깊은 존경심으로 조용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다. 한 싱글맘이 자신의 삶 존엄성 그리고 다시 사랑할 기회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뒷줄에서 민준이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지훈 씨는 한 팔을 풀어 소년을 안았다. 세 사람은 조용한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로를 꼭 껴안았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이었다. 그 방에서 아무도 그녀가 어머니이고 그가 아버지이며 함께 그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재판은 끝났지만 이 가족에게는 이제 시작이었다. 한때 차가웠던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들이 견뎌냈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은 비극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진실, 즉 부활의 살아있는 증거로서 자신을 재발견했다. 그날 오후 법정 절차가 끝나자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향기는 들풀 내음과 어우러져 마치 과거 한 장의 잔재를 정화하는 듯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 씨는 말이 없었지만 걱정의 침묵은 아니었다. 모성애는 한때 그녀를 경계하게 만들고 고개를 숙이게 하고 대립을 피하도록 가르쳤었다. 이제 그녀는 지훈 씨 옆에 등을 곧게 펴고 창밖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민준이가 무릎 위에서 평화롭게 잠든 동안 그의 작은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이 침묵은 새로 찾은 평화처럼 느껴졌다. 농장에 돌아오자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나눔의 자리에서였다. 지훈 씨는 스토브를 닦았고 민준이는 채소를 씻었으며 수진 씨는 스토브 앞에 서서 음식을 볶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지훈 씨를 볼 때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시선은 직접적이고 경계심 없으며 진솔했다.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운 여인의 모습이었다. 저녁 식사 후 지훈 씨는 부엌에서 나와 가벼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어깨에 걸친 채 레드와인 2잔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수진 씨에게 한 잔을 건네며 차분하고 꾸준한 눈빛으로 말했다.
취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수진 씨는 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깊고 직접적으로 아무런 장벽 없이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사랑이 사치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만져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집이나 드레스처럼요. 그녀는 숨을 내쉬었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진정한 사랑은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옆에 앉아줄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거였어요. 지훈 씨는 창턱에 잔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땅 주식 차고 아내 차들 돈도 부족하지 않죠. 하지만 6년 동안 그날 밥은 먹었는지 묻는 사람 하나 없는 400평짜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수진 씨에게 돌아서서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저는 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된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 이후로 이 집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 씨는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와인 때문이 아니라 남자가 자신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이 두려워요. 사랑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망가졌을 때 옆에 앉아 떠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걸요. 지훈 씨는 서두르지 않고 요란하지 않게 다가섰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제안이 아니라 조용한 약속으로서의 차분하고 꾸준한 몸짓이었다. 수진 씨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고 안정감이 그녀를 감쌌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벽난로 근처 어두운 가죽 의자에 함께 앉았다. 키스도 음악도 없었다. 그저 부드러운 봄 저녁 나무 타는 소리, 그리고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는 모습뿐이었다. 수진 씨는 지훈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진실되게 살 용기를 낸 첫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다. 당신은 저를 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죠. 지훈 씨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쥐었다.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믿게 만들었어요. 이 집에는 또 다른 비싼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웃음소리와 저녁 식사 전에 등불을 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몇 주 후 폭풍이 잦아들자 지훈 씨는 조용히 수진 씨와 민준이를 태우고 농장을 떠나 오래된 소나무들 뒤편 언덕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올라갔다. 가장 높은 곳에는 작고 평화로운 묘지가 있었고 2개의 하얀 돌무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김은채와 어린 강아린. 지훈 씨가 들풀을 다듬었고 아직 이슬이 맺힌 신선한 들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지훈 씨는 모자를 벗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새겨진 이름들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마치 말보다는 영혼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돌에 손을 얹고 목이 메었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채야, 가치 있는 사람을 찾았어. 용감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식 없는 사람. 네 손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멀리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야. 수진 씨는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경외심을 요구하는 거창한 과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된 희생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자신의 힘으로 다른 이의 삶에 초대받는 느낌이었다. 지훈 씨는 돌아서서 그녀 앞에 섰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 그저 손바닥을 펼쳤다.
안에는 단순하고 우아한 백금 반지가 있었다. 새 것이었다. 오래된 반지는 은채 손에 남겨두었어. 그건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약속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건 다가올 날들을 위한 거야. 준비됐다면.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수천 마디 말을 전하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요. 그러고 나서 수진 씨는 앞으로 나섰다. 민준이 손을 꼭 잡고 묘비 앞에 섰다. 뒤편 소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라벤더 향기가 부드러운 오후 햇살과 어우러졌다.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돌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제가 당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평안하시길 바라요. 지훈 씨와 하린이의 기억을 지우지 않을게요. 그저 그가 기댈 어깨가 필요할 때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남은 평생 민준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와 함께 설 거예요. 민준이가 엄마 손을 꼭 쥐었다. 묘비에 새겨진 작은 사진. 부모님과 함께 밝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를 보고 속삭였다. 제가 아빠 잘 돌볼게요.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 그들의 결혼식은 봄이 한때 황량했던 땅조차 푸르게 물들인 농장 뒤편 작은 정원에서 열렸다. 유리가 꽃을 꺾었고 오 여사가 케이크를 구웠으며 윤 기자가 사진을 맡았고 맞춤 제작한 작은 정장을 입은 민준이는 손님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일깨우고 웨딩 케이크를 확인하고 각 손님에게 선물할 동화책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뛰어다녔다. 오늘 우리 엄마가 지훈 아빠랑 결혼해요. 민준이가 정원에서 외쳤다. 저 공식적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진짜 이야기예요. 수진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무언가가 치유되는 느낌에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은 마을의 나이든 목사인 엘리아 번스 목사님이 주례를 맡았다. 은발의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다. 그는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따뜻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도 과거에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아는 이들은 늘 돌아갈 평화로운 곳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시작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랫동안 이해해왔던 것을 계속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수진 씨가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최 여사가 찾아왔다. 옷은 구겨졌고 눈은 퀭했으며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 경호원도 선글라스도 없었다. 그저 한때 자신의 손으로 어둡게 만들었던 과거와 마주한 지친 여자뿐이었다. 내가 틀렸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당신을 질투했어요. 민석이가 당신을 보는 눈빛을 질투했고 질투심 때문에 잔인해졌죠. 당신과 아들을 당신에게도 속했어야 할 삶에서 밀어낸 것에 대해 미안해요. 시어머니도 사과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당신과 아들을 마주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지만 용서를 바라신대요. 수진 씨는 말이 없었다. 민준이가 엄마 옆에 서서 옷자락을 꼭 쥐었다. 긴 침묵 끝에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마지막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서였다. 몇 주 후 백 이사는 금융사기 계약 조작, 그리고 무고한 시민 명예훼손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수갑을 차고 법원 밖으로 끌려 나올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밖에 서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저 무관심만이 남았다. 마치 악이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는 것처럼. 어느 날 아침 낡은 양장점 주인 임 여사가 문을 두드렸다. 손수 놓은 자수 1,001피를 들고 수진 씨의 식탁에 올려놓았다. 사과의 말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안에는 후회를 배운 사람의 말없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수진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변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과거에 의해 규정되지 않아서 감사해요. 2년 후 이제 다정하게 해돋이 목장이라고 불리는 화천장은 6월의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붉은 벽돌집은 더 이상 텅 비어 보이지 않았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팬에서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와 복도를 뛰어다니는 작은 발소리. 낡은 농기구 창고를 개조한 교실에서 수진 씨는 단정한 긴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채 칠판에 첫 글자들을 썼다. 앞에는 주로 이 지역 노동자 가정 아이들이나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 약 50명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오늘 우리는 글자를 배울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울 거라는 거예요. 매일 오후 수진 씨는 교실 일지를 썼다. 보고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자신이 일으켜 세워졌고 이제 자신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10살이 된 민준이는 거실에서 윤 기자가 보낸 낡은 노트북으로 타자 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최근 단편 소설 제목은 풀을 심었지만 가족을 키운 남자였다. 그는 그것을 인쇄하여 폴더에 넣고 엄마에게 건넸다. 지훈 아빠가 먼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주인공이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민준이의 아버지이자 수진 씨의 남편이 된 지훈 씨가 뒷마당에서 잠든 여자 아기를 팔에 안고 들어왔다. 아기 이름은 은솔이었다. 지훈 씨가 우연히 지은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인이 된 아내 은채에게 자신이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은솔이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보내진 선물이었고 슬픔으로 가득 찬 문장 끝에 찍힌 부드러운 마침표였다. 은솔이는 은채의 잿빛 눈수진 씨의 단호한 이마, 그리고 두 사람의 영혼을 모두 담고 있는 듯한 작고 오므린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수진 씨는 종종 농담했다. 네가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두 여자 사이의 달이야. 한때 목장 초기에 수진 씨가 민준이를 돌보는 것을 도왔던 17살 유리도 텍사스 주립대학교 농업 프로그램 응용 약초학 전공으로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그녀는 울면서 수진 씨 품에 안겨 집으로 달려왔다. 당신이 날 믿어줘서 해냈어요. 오 여사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두 사람을 안았다. 수진이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어느 쌀쌀한 아침 지훈 씨는 현관 지붕 아래 서서 은솔이를 품에 안고 수진 씨가 나무 대문에 화천 나눔학교 간판을 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돌아섰다. 내 엄마는 내가 만난 여자 중에 가장 강한 여자란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고 용서하기 때문이지. 은솔이가 잠결에 부드럽게 온갈거렸다. 민준이가 이야기한 뭉치를 쥐고 뛰쳐나왔다. 아빠 엄마 제 이야기 대회에 내보낼까 봐요. 윤 기자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글이면 충분하대요. 수진 씨가 아들을 안았다. 지훈 씨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거기 황금빛 서부의 태양 아래 한때 부서졌던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서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진짜인 것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 속 각 인물은 자신의 상처를 안고 그것을 여정의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오래된 상처로부터 친절과 진실로 새로운 세상이 다시 쓰였다. 인생은 우리에게 공정함을 약속하지 않지만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설지 결정할 선택권을 항상 제공한다. 박수진 씨는 한때 자신의 그림자였고 상처 입고 비방당했으며 한때 가족이라고 불렀던 집에서 쫓겨난 싱글맘이었다. 하지만 무너지는 대신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회복력으로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아들을 구하기 위해 꿋꿋이 일어섰다.
과거에 사로잡힌 부유한 남자 강지훈 씨는 한때 사랑은 평생 한 번뿐이라고 확신했지만 집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없이 살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열었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 길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소년 민준이는 사랑빛 그리고 가족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걷기로 선택한 곳이라는 믿음 속에서 자랐다. 고통을 심었던 자들은 결과를 마주했고 회개한 자들은 용서를 찾았으며 오해받고 버려졌을 때조차 친절을 잃지 않았던 이들은 궁극적으로 정의보다 더 소중한 것, 즉 부활로 보상받았다. 이 세상에는 어둠이 부족하지 않지만 친절하고 정직하며 용감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빛은 올 것이다. 그리고 빛이 오면 당신의 삶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길 잃은 다른 이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정으로 친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아이가 자라서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 한때 부서졌던 가족이 여전히 새벽에 함께 앉아있는 방식 속에서 살아간다. 10년 후 민준이가 엄마에게 쓴 편지. 5월 12일 나의 28번째 생일. 해바라기 농장에서 엄마가 매일 아침 라벤더 화분을 놓아두던 동향 창문이 있는 방. 사랑하는 엄마께 오늘 여기 앉아 얇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어릴 적처럼 부엌 아래층에서 와플 냄새가 풍겨오고요. 아내는 커피를 내리고 있고 어린 수진이는 받아쓰기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는 여전히 엄마예요. 가족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받는 곳이라는 걸 처음 가르쳐준 여자. 맞죠? 특별한 날이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쓰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고 나서는 표현하기 망설였던 것들이요. 8살 때 사람들이 엄마를 짐 가정 파괴범 피해야 할 위험한 여자라고 불렀던 거 기억해요. 엄마를 마치 오점처럼 저는 실수의 결과물처럼 쳐다봤죠.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를 거의 파괴할 뻔했던 건 그들의 편견이었다는 걸요. 엄마는 맞서 싸우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를 꼭 안아주고 열을 닦아주고 물집 잡힌 손으로 낯선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도 네가 숨쉬는 한 엄마는 괜찮아 라고 말했죠. 그때는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어요. 친절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은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걸요. 자라서 학교에 다닐 때도 저는 여전히 양육권을 잃은 여자의 아들이었고 한때 거지처럼 길게 누워있던 아이였죠.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낡은 책으로 제게 받아쓰기를 가르치고 부러진 바늘로 찢어진 셔츠를 기우고 정원에서 캔 고구마로 죽을 끓이면서도 미소 짓는 엄마를 봤으니까요. 엄마는 늘 말했죠. 우리는 많은 것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인격만큼은 부족하지 않아. 18살에 문학을 공부하러 대학에 갔어요. 엄마는 유일하게 남은 결혼 선물이었던 낡은 재봉틀을 팔아 제게 중고 노트북을 사주셨죠. 엄마는 말했어요. 내 인생을 비극으로 쓰지 마. 증거로 써. 동정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미워할 모든 권리가 있었을 때도 일어서서 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죠. 엄마 말대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화천나눔 학교 10주년 동창회에서 제가 엄마에 대해 처음 썼던 에세이를 읽었어요. 우리 엄마는 친절한 세상에서 쫓겨난 여자였지만 그 대가로 더 친절한 세상을 만들었다. 거기서 한때 간과되었던 아이들이 읽고 쓰고 자신들이 결코 누구의 실수도 아니었다고 믿는 법을 배웠죠. 엄마 여동생 은솔이는 이제 10살이에요. 저보다 더 장난꾸러기고 똑똑하죠. 하지만 누구를 가장 사랑해? 라고 물을 때마다 늘 엄마 목을 끌어안고 말해요. 엄마는 슈퍼히어로니까 세상과 우리 가족도 구했잖아.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에요.
단순한 말 속에서도 그의 말이 맞으니까요. 엄마는 세상을 구했어요. 적어도 우리 세상은요, 저의 지훈 아빠의, 그리고 한때 버려졌지만 이제 엄마의 나눔학교 지붕 아래서 배우는 모든 아이들의 세상이요. 엄마, 저는 한때 길게 버려진 아이였지만 오늘 태양 아래 떳떳하게 서 있는 남자가 되었어요. 모두 엄마 덕분에요. 엄마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한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엄마를 데려갈까봐 무서웠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자존감, 친절함,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조차 희생자가 되지 않는 용기요. 사랑하는 엄마, 이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거예요. 고맙습니다. 제 엄마여서뿐만 아니라 진실은 항상 제 목소리를 찾는다고 여전히 믿는 친절한 영혼이어서요. 누군가 제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대답할게요.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비록 남자지만요. 엄마가 목숨 걸고 구한,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걸맞게 살고 싶은 아들, 박민준 올림 엄마 이름을 지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민준이는 편지를 접어 책상 옆 작은 나무 액자에 넣었다. 햇볕 속에서 미소 짓는 어머니 사진 옆이었다. 밖에서는 수진 씨가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다가올 겨울을 위한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지훈 씨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한때 쉼터였던 작은 집은 이제 진정한 집이었다. 아무도 법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결코 잊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친절이 그들을 구했고 회복력이 그들을 인도했으며 한때 묻혔던 진실이 마침내 말해졌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여전히 귀 기울이고 여전히 감동하며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다면, 마음속 무언가가 공명하기 때문이라면 어쩌면 당신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랐던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만약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어본 적이 있다면, 잡아줄 손 없이 넘어져 본 적이 있다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아 침묵해 본 적이 있다면 부디 조용히 떠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글이 잘 쓰여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한때 수진 씨였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하고 지쳤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단 몇 줄이라도 보내주세요. 상처, 두려움.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걷기 위해 귀 기울이겠습니다. 어쩌면 숨겨왔던 모든 것을 가진 당신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길 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바로 그 빛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오늘 괜찮아 라고 말할 힘조차 없다면 저나 이 이야기에 감동한 누구든 당신을 위해 말하게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